오늘 그 김용삼 기자님 강의 들어보니까 참 이 나라가 국제 정치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멸망했다라는 참 그 슬픈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제가 그 학생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망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냐 국무총리 책임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이 망한 것을 국무총리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족 책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종 책임이죠, 고종. 우리가 국제 정치를 모르면은 아주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데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제 정치를 모르면은 정말 엉터리 예측이 됩니다. 저는 1940년대에 이제 일본이 내일 모레 망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정말 그 수재들, 천재들, 이 사람들이 친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친일해야 된다. 그래갖고 일본군 전쟁터에 나가는데 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고, 제가 그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일본이 좋아서 그랬을까? 정말 친일파라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만약 앞으로 2, 3년 후에는 일본은 패망한다라는 것을 알았어도 일본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랬을까? 이광수라는 사람 얼마나 천재입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앞으로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금 당장 일본이 몰아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덤비다가 피해 당하는 것보다는 일단 협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곧 일본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포들한테 곧 해방이 되니까 기대하고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국제 정치를 아는 경우하고 모르는 경우 이렇게 완전히 틀리는 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진단을 정확히 해야지 처방이 좋은 처방이 나옵니다. 진단을 틀리게 하면은 좋은 처방이 나올 수가 없죠. 바로 김용삼 기자님의 강의를 이제 120년 전 강의인데, 저는 이제 120년 건너와서 오늘 너무나도 비슷한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말이죠.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정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또 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쟁이란 정의와 또 다른 정의 간의 싸움이다. 예, 우리는 그냥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정의가 이기는 거야. 그런 거는 국제 정책이 없습니다. 전쟁은 정의와 또 다른 정의의 싸움인데, 이긴 나라들이 자기 것을 정의라고 그러고 진 것을 불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지면 불의가 되는, 제가 그 청일전쟁이라는 책을, 그 청일전쟁이 우리 김용삼 기자님 말씀으로 1894년, 95년 얘기입니다. 그 청일전쟁 후에 한 4년, 5년쯤 됐을 때 러시아의 외교관이 청일전쟁이라는 책을 쓴 거가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몇 년 전에 읽었습니다. 근데 읽는데 보니까 너무나도 자료가 일본 거예요. 청나라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이 러시아 외교관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일본 자료를 인용해서 쓴 책이구나. 그러면서 좀 왜 그럴까 하고서 좀 의심을 가지고 썼는데, 한참 읽다가 결정적인 답이 나왔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한 나라가 지고 한 나라가 이기죠. A하고 B랑 싸웠다고 치겠습니다. A가 이겼어요. B가 지고. 그런데 둘이 전부는 그 전쟁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러시아 외교관이 둘 다 전쟁의 역사를 쓰는데, 그래도 보다 사실에 가까운 것은 이긴 나라의 역사다 그렇습니다. 진 나라가 더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학자들이 쓴 역사보다 일본 이긴 자가 그래도 보다 더 객관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그래서 자기가 일본 거를 더 많이 참고했다라고 뭐 변명 아닌 이유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바로 역사, 정치 다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한판 붙고 있습니다. 한판 붙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사람들 자꾸 중국 편에 서자고 그러는데 옛날에 러시아 편에 서자고 했던 고종하고 너무나도 비슷해요. 지금 그 당시에 120년 전에 국제사회에서 제가 일부러 이제 정의와 불의는 원래 구분이 못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주류가 이거 말썽꾸러기야 했던 것이 러시아입니다. 이거 말썽꾸러기야. 이놈 더 크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의 주류였던 영국, 그리고 그 주류에 붙었던 미국, 그리고 거기에 또 붙었던 일본이 막아야 되려는 세력이 러시아고, 그 러시아는 그 주류에 대해서 반항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러시아가 말썽꾼이야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말썽꾼의 편에 붙었던 겁니다. 논리적으로. 지금 120년 전에 러시아 취급을 받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거 말썽쟁이네. 가만 놔뒀더니 막 난리가 나고 있네. 이거 손봐야 되겠어. 라고 미국이라는 주류 세력, 그리고 미국에 붙어있는 일본이라든가 영국, 프랑스가, 호주가 미국 쪽에 붙어있는데 우리는 갑자기 둘이 싸우면 중립이야. 또는 여러모로 봤을 때 중국 편인 그런 행동을 보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앞으로 120년 전 같은 그런 나쁜 운명으로 가는 그런 단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했고 또 그런 연구를 몇 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갈등을 벌이고 있죠. 뭐 누구나 봐도 다 알죠.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누가 승리할 것인가, 누가 승리할 것을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긴 편에 붙는 게 좋거든요. 그건 상식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이긴 편에 붙어야 됩니다.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지금 제가 말했는데 이긴 편에 붙어야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그래도 말랑말랑한 나라가 더 좋습니다. 강대국인데도 성격이 독일 성질 있죠? 일본 성질 있죠? 러시아 성질 있죠? 미국은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센데도 막 덤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질이 좀 덜해요. 성질이 덜합니다. 반미되면은 막 하는데 반중되면 못 하잖아요. 왜? 반중되면 하면 그 다음날 그냥 마늘 수입 금지해버리거든요. 우리가 미국한테 반미되면 아무리 세게 해도 뭐 수입 금지합니까? 현대자동차 안 사 그럽니까? 바로 국가들이 스타일이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친구로 할 거냐, 이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이 뭐 정치 체제, 지정학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시대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향후 미중 관계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반도가 평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4월 이후에 한반도가 평화가 왔다. 평화가 꽃피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시꺼먼 구름이 와서 부딪힙니다. 부딪히면 어디에서 부딪히겠습니까? 한반도에서 부딪히죠. 근데 우리가 평화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은 구름이 오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끼리 결정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대부분 외세가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세계 1, 2등의 힘이 와서 꽝 하고 부딪히는데 그 번개가 칠 것이 아무리 봐도 한국인데 우리가 금년봄부터 평화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김정은이가 통 크게 외교를 벌이고 마음을 잡았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왔고, 그래서 동북아에 평화가 올 거고 앞으로 세계 평화가 온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태양은 한국을 중심으로 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정말 기분 나쁘지만은 올바르게 말하자면은 세계의 평화가 오면 동북아의 평화가 오고 동북아의 평화가 오면 한반도에도 평화가 온다가 아직까지 역사로 봤을 때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 말이 맞느냐? 우리 힘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커지면 지금 제가 한 말이 틀리냐 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편에 붙을까? 중국 편에 붙어야 되겠어. 그러면 중국이 이기는 날, 또는 내가 미국 편에 붙어야 되겠어. 그럼 미국이 100% 이긴다면은 그때 우리는 자주 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편에 붙어도 그 나라들이 너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끼리가 아니라 외세,
대세를 파악하고 우리가 줄을 쓸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자꾸 그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시대가 다가온다고 얘기를 해요. 한 5, 6년 전에 오늘 제가 한 말을 어디 가서 강연했으면 저 사람 돌았다고 그럴 거예요. 신문도 안 보나? 지금 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고 있어. 지금 곧 중국이 세계 1등이 될 텐데, 중국은 떠오르는 태양인데 지금 지는 태양 붙잡자고 저 말하는 사람은 뭐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비판을 당했을 거예요. 제가 5, 6년 전에도, 저는 10년 전에도 미국의 세기는 오래 간다. 얼마나 오래 갈까? 우리들의 손자가 할아버지 될 때도 미국은 1등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00년 이상, 어떤 사람은 500년이라고 쓰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미국은 당연히 1등이다. 어떤 사람이 미국은 떴으니까 지는 거 아니냐? 예, 미국은 뜬 태양이죠. 일단 세계 챔피언이니까. 이제 질 겁니다. 세계 역사의 법칙을 보면은. 그런데 지금이 몇 시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지금이 오후 6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시계는 저녁 6시다. 이제 황혼이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은 중국이라는 태양이야. 저는 지금 미국이 몇 시냐? 아침 10시라고 보겠습니다. 아침 10시, 11시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근거를 대고서 얘기를 해야 되죠. 오늘 제가 그 근거들을 많이 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둘이 싸우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기에 관한 책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썼는데, 놀랍게도 이 책이 우리가 보통 그 정치학 책은 1,500권 팔린답니다. 한 번 찍으면 한 번 겨우 파는데 이거는 한 8,000권쯤 나간 모양이에요.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이거를 정훈도서로 해가지고 병사들이 돌려 읽고 있는 이런 책으로 쓰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 상식을 깨는 프랑스의 기소로망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학자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반미적인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최악의 반미 국가 그러면 프랑스를 치는데, 프랑스의 기소로망이라는 사람이 2014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문화일보가 인터뷰를 한 기사입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모델 대신 중국 모델이 새롭게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라고 우리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 기소르망 교수가 세상에 어떤 나라도 중국을 모델로 삼고 있지는 않다. 중국을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관시라고 그러죠. 관시. 관시의 나라가 뭡니까? 너 내 후배야. 너 나랑 고향 친구야. 그래서 내가 너를 쓰는 거야. 그런 나라가 1등이 될 수 있나요? 관시는 1등까지 못 갑니다. 관시의 최대는 2등입니다. 1등은 미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정말 좋은 대학이죠. 하버드 대학 나온 것은 5년간 유효하답니다. 너 하버드 대학 나왔냐? 그래, 그 끝발이 5년 가요. 그 다음에는 네가 얼마나 잘했느냐 합니다. 잘했느냐. 네가 하버드 대학 나왔는데 왜 저쪽 그 시골에 있는 그 조그만 대학 나온 놈보다 못하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직업 쓸 때 하버드 대학 나왔다고 잘 안 씁니다. 나이 한 30 넘어가면은 27살 때 하버드 나왔다고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걔네들이 1등을 하는 겁니다. 왜? 공정한 경쟁과 정확한 논리, 룰, 관시가 아니라 관시 가지고 안 되죠. 관시 가지고 2등밖에 못하는 겁니다. 1등은 못하는 거다 하는 그 얘기죠. 누구도 중국을 모델로 삼고 있지 않다. 그런 미국의 파워가 요즘 들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그런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미국이 망했냐? 그 망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 이거 봐, 이렇게 망하고 있잖아. 근거를 대야 됩니다. 그런데 너네들은 미국이 망하고 있다고 보는가 보지? 근데 나는 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중국이 부상하고 있지 않는가? 요새 중국의 부상이란 말이 얘기를 막 대고 있죠. 중국은 빈곤한 국가야. 무슨 소리야? 여러분, 100만 원 버는 사람 10명이 100만 원 버는 사람 10명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900만 원 버는 사람 한 사람 사는 동네보다 더 부자죠. 100 곱하기 열이니까 1000이죠. 중국이 14억을 곱하니까 부자가 된 겁니다. 2등이 된 겁니다. 14억을 곱하니까. 일본은 1억 2천만 곱하니까 중국보다 못한 거고,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하루에 얼마씩 사십니까? 하루에. 작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지구에서 하루에 100달러를 더 쓰는 나라가 두 나라 있더라고요. 노르웨이하고 스위스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100달러를 넘게 쓴대요. 평균. 그다음에 3등이 미국인데 97달러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하루에 평균 97이면은 대충 잡아서 그냥 10만 원 칩시다. 10만 원 더 되는데 그럼 셋이 사는 집이 한 달에 1000만 원 쓴다는 소리예요. 그게 미국의 딱 중간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 쓰고 사는 집이 미국에서 중간 사는 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작년에 하루에 35달러씩 썼더라고요. 3만 한 7, 8천 원. 그게 한국 사람 평균입니다. 거기 썼으면 대한민국에서 딱 중간입니다. 중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교수가 이렇게 썼어요. 중국은 지금 부자 나라라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작년 1년 동안 하루에 쓴 돈의 평균은 6달러 58전. 7천 원. 7천 원. 쉽게 커피 2잔. 저는 그 글을 읽은 다음에 커피 2잔째 되면은 죄송한 마음을 느낍니다. 중국 사람이 하루 쓰는 돈을 나는 지금 커피 2잔에 옷값, 뭐 버스비, 밥값 다 쳐서 그러니까 아직 가난한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빈곤하더니 주요 G2라고 올라선 나라인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G2 전체를 보지 말고 다 비교해서 봐야지 올바른 것을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작년에 1인당 59,745달러, 중국 사람들은 8,582달러, 한국인들은 29,730, 한국이 중국보다 거의 3.5배에서 4배 정도 잘 삽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학생들한테. 너의 아버지 월급이 3분의 1로 줄은 것이 중국이야. 우리 반 학생들 많은데 너희 아버지 월급이 다 3분의 1로 줄었어. 중국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데이터 봐야 됩니다. 금년 3월 8일 날 중국의 왕이라는 외교부장이 그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선진국인 미국과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협력은 두 나라는 물론 세계에 이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와, 매일 미국한테 덤비던 나라가, 덤비던 외무장관이 저 사람은 특히 한국을 무시합니다. 한국을 나라로 치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뭐 무슨 북한하고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자꾸 북한 편을 드니까 중국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가면은 오지마, 네 설명 불필요해. 근데 왜 자꾸 미국 편 들어? 그러면서 중국 사람이 직접 한 말입니다. 미국만 없어지면 너 손볼 거야. 미국만 없어지면 너를 손볼 거야. 그 사람이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줬죠. 아, 미국하고 우리가 사이가 없어지면 중국한테 손보임을 당하겠구나. 그 말을 중국 사람들은 직접 합니다. 그런 외무장관이, 외교부장이 자기네들은 세계 제일 큰 개발도상국이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선진국이니까 싸우지 말고 협력해야 됩니다. 왜? 미국이 그때 관세 붙이기로 했습니다. 관세. 몇백억 달러 관세 한 300억 붙이기로 했는데 그거 며칠 전이에요. 철강 관세 제발 붙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철강 관세를 붙여버렸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데 중국은 1년에 5,050억 달러를 미국에 팝니다. 미국은 1,300억 달러를 팝니다. 그래서 3,750억 달러가 미국이 적자입니다. 미국이 내는 전체 적자의 절반이 중국한테 나오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중국 너는 무언가 지금 공정하지 않게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균형하게 결과가 나오지. 너네는 있는 힘 다해서 우리 물건 안 사고 그리고 니네 물건은 있는 힘 다해서 싸게 만들어가지고 반칙으로 원래는 10,000원 받아야 되는데 반칙으로 6,000원 받잖아. 그러니까 이거 10,000원 받아. 그래야지 올바른 거야. 중국이 10,000원 못 받겠다고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 40% 붙이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관세 45%입니다. 붙이면은 강제로 중국 물건이 미국에서 10,000원에 팔리게 되겠죠. 6,000원에 파는 거가. 그럼 미국제도 10,000원, 중국제도 10,000원. 그럼 어느 나라 거 사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런 문제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너네 지금 불공정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관세를 올리든지 값을 올려. 그럼 미국에 못 팔죠. 그럼 못 팔면 미국하고 장사하는 나라 중국은 가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에서 이제 우리는 국제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배격한다. 그리고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가 남인가, 우리 같이 살자, 우리 다 같이 서로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게 좋아. 근데 미국이 이제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게 사리사욕적인 이익이 아니라 애국적으로 노력하자. 미국은 미국 애국자가 될 테니까 유엔에 오신 여러 나라 대표 여러분들도 전부 다 애국적으로 하십시다. 이제 미국이 누구 도와주고 이러는 거 잘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이 사실은 옛날에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가 미국한테 대적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주저앉혀야 되니까 미국은 자기 편인 모든 나라들을 돌봐준 겁니다. 도와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 대해서 덤벼들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중국이 덤벼드는 거는 지금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하에서 미국이 이제 애국적으로 나가자. 바로 애국적으로 나가면은 중국이 이제 완전히 2등이 아니라 10등으로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다 도와주고 이런 것을 더 이상 그만하겠다라는 그런 그 국제 정치가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은 아니라 공산주의는 때려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설의 말미에 트럼프가 반공주의자죠. 트럼프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저항하자고 호소했다. 맨 마지막에 사회주의의 권력 갈증은 팽창, 침해 및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는 사회주의가 모든 이에게 가져오는 불행에 저항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 그러면 북한하고 중국이죠. 거기에 저항해야 합니다라고 유엔에서 연설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정치가 심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미국과의 동맹 때문에 정말 몇십 년 만에 지구에서 이렇게 빨리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 나라 아까 김영삼 선생 지도에 보면은 위는 다 빨개요. 남한만 팔았습니다. 이 꼬마 파랑이가 막았습니다. 전체를.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을 때 그때 국제 외교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외교의 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신이죠, 신. 어떻게 요만한 나라가 정말 아무 끝발이 없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로부터 너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켜 줄게를 보장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칠 같은 사람은 이승만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 미국의 관심이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아로 관심이 돌아가잖아요. 왜 너는 미국은 그 이승만 박사처럼 그 조그만 나라의 그 늙은 지도자한테 쩔쩔매냐? 그래서 오히려 처칠이 미국 대통령한테 시비를 걸 정도로 그래서 한국이 그 외교적으로는 좀 대성공한 나라가 됐죠. 지금 이 제목이 신냉전입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면서 싸우죠. 왜? 덤벼드는 나라니까. 그런데 싸운다는 것을 공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린 정말 너하고 싸우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경쟁하는 거고 서로가 좋은 결과를 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 10월 4일 날 펜스 부통령이 허드슨 연구소라는 데 가서 한 40분짜리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이가 없습니다. 중국 이제 너의 도전을 막겠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너희 도전을 내가 공식으로 막는 거야. 언제까지? 너희 도전이 끝날 때까지. 즉 중국이 체질 변화를 하든지 주저앉든지 그때까지 미국은 중국을 몹시 흔들어댈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설을
월터 러셀 미드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국 외교정책 분석가가 이것은 콜드워 2 어나운스먼트다. 제2의 신냉전을 선언한 문건이다. 그래서 신냉전 시대가 이제 공식으로 된 겁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막 나온 글자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만든 제목입니다. 신냉전 시대의 도래와 그 도래를 결정지은 연설이 바로 이 연설입니다. 이 연설은 얼마나 중요한 연설이냐. 이 월터 러셀 미드라는 학자가 1987년에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의 이 장벽 브란덴부르크 문이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거는 연설문에 없었습니다. 그건 차마 써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소련하고 싸우자는 소리나 마찬가지니까. 고버초프 씨, 당신이 진정 평화를 이야기하고 자유를 말한다면 이 문으로 오시오. 그리고 이 문을 부시시오. 이 담을 부시시오. 그 얘기를 듣고서 미국 외교관들도 가슴이 철렁 앉았습니다. 이게 전쟁하자는 소리지 뭐예요. 고바초프 일로 와. 그리고 이거 부셔. 이 담을 부셔. Tear down this wall. 이 벽을 부시시오. 그 무시무시한 연설하고 이 연설하고 수준이 같은 거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요. 근데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이 레이건 대통령이 고바초프 수상한테 Tear down this wall. 이 벽을 무너뜨리시오라고 말한 거기에 해당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조치를 취하는데 이 말에는 그 말이 들어갑니다. 중국은 국가 전체가 도둑질을 하는 나라야. 중국이 말이죠. 자기 기술 개발해가지고 세계를 석권하는 게 아니라 미국 거를 훔쳐서 그 미국은 정말 돈 많이 들여가지고 개발했습니다. 100억 들여서 개발했는데 중국이 그걸 훔쳐가지고 근데 중국은 인건비가 싸니까 미국은 못 만들고 있는데 중국이 싸구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2025년에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중국 제조 2025 그때 세계를 제조업으로 중국이 석권한답니다. 석권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거 훔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ole of government 정부 전체가 대들고 있어. 그래서 미국은 그거는 결단코 막을 거야. 그리고 지금 너는 위구르하고 신장 같은 데서 인권 유리를 하고 있어. 그 인권 유리 내가 가만두고 보지 않을 거야. 그 중국의 아킬레스건이죠. 중국이 지금 막 떨어져 나가겠다는 세력들이 있는데 미국이 그 세력을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저 펜스 부통령 언급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도 웬만한 나라들은 잘 살게 되면은 민주주의로 가고 자유가 되는데 너희들은 거꾸로 가냐? 보세요. 대한민국도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우리 그 떠들지 말고 일합시다. 뭐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냥 막 그 몰아갔죠. 그런데 국민이 얼마만큼 잘 살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제 넥타이 부대가 나오는 겁니다. 야, 나 대통령 장충식께서 뽑은 거 싫어. 우리가 한번 뽑아봅시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10%씩 30년 하면 됐지. 내년부터 3%라도 좋아. 토요일 날 좀 놀고 삽시다. 그게 이제 국민소득 $10,000 되는 나라에서 나는 건데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옵니다. 근데 중국이 바로 거기 도달했는데 금년에 시진핑이 그거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막 다 밟아 누르면서 오히려 민주화로 가지 않고 독재가 더 세지고 있다. 그를 펜스 부통령이 너희 나라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근거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힘이 세지면은 점잖은 나라가 돼야지 힘이 세지면서 점점 깡패가 되면 어떡하니? 힘이 세지면은 점잖은 나라가 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미국 사람들의 논리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 그러는데 저 나라들이 돈이 많으면 전쟁 안 한다. 저 나라들이 돈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된다라는 그 방식으로 미국이 세계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다 돈 많아지니까 일본도 독일도 돈이 많아지니까 2차 대전 때 일본 독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은 점잖은 나라들이 됐습니다. 근데 중국은 너는 뭐냐? 돈을 벌었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영국에서 나오는 잡지죠.
이코노미스트에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 해가지고 시진핑 딱 얼굴 그렸죠. 다주 차이나 플레이 페어, 이 중국이 지금 게임을 제대로 하는 거야. 샤프 파워, 슈퍼 파워가 아니라 힘이 세질수록 좀 말랑말랑하고 좀 다른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나라가 해야 되는데 철퇴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계의 여론입니다. 중국이 그 펜스 부통령 말대로 이제 그만큼 살게 됐으면은 좀 이웃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원조도 해주고 그러지. 넌 뭐냐 지금 더 깡패가 되고 있어. 예. 그래서 너를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어. 이제 너가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막을 거야. 제2의 냉전을 선언하다. 2018년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의 연설문. 이거 앞으로 유명한 에치슨 선언보다 더 중요한 역사에 남는 연설문이 될 겁니다. 예. 예.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고버초프 씨, 당신이 평화를 말한다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말한다면, 당신이 자유를 추구한다면 이 문으로 오시오. 고버초프 씨, 이 문을 여시오. 고버초프 씨, 이 벽을 허무시오. 그러고 나서 딱 2년 만에 소련 날아갑니다. 예, 나중에 몇 년 후에 레이건 대통령의 연수로 2년 만에 소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펜스 부통령의 연수로 몇 년 만에 중국은 그 씩씩한 중국은 뭐 와해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냥 말만 하고 끝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미국 해군이 열심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중국 앞바다로 쫙 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랑 이번에 그 무역협정을 맺었는데 그 무역협정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은 중국과의 무역을 가급적이면 줄이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중국하고는 장사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세 번째는 그 중국이 말이죠. 1대1로라는 걸 하는데 미국 사람들을 그것을 착취적 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가난한 나라한테 이거 한국 개발해 줄게. 그럼 그 나라가 한국 개발을 해달라고 맡기잖아요. 그런데 빚은 그래도 네가 갚아야 돼. 근데 그 가난한 나라가 갚을 빚이 어디 있나요? 가서 뺏어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주고 뺏고 만들어주고 뺏고 그것을 착취적 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그 중국의 1대1로에 들어간 나라들이 땅을 뺏기는 거예요. 중국 보고 철도 놓으라고 그랬는데 빚을 못 갚으니까 이 철도는 우리 거. 그게 이제 권리를 중국이 가져가는 거죠. 그것이 미국이 착취적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국 옆에 있는 조그만 가난한 나라들이 돈이 없으니까 중국 거를 그냥 받아들여다 땅 뺏기고 철도 뺏기고 그래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법 이름이 영어로는 Build Act, 건설법. 가난한 나라의 길이라든가 항구를 미국이 만들어주고 이자는 거의 받지 않겠다. 그 중국이 1대1로를 그냥 가서 직접 막아버리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드 액트가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군사가 나와서 미국의 군사력을 위협하는 그런 기지 만들고 이런 것을 막겠다.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조치가 나와서 직접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뭐를 선언하면 그대로 하죠. 그대로 합니다. 선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질적으로 싸움으로 가는데 이걸 미국 국민들이 다 지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다 지지하고 있는데 이걸 뭐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 펜스 부통령의 연설을 아주 멋있게 해석한 사람이 바로 월터 러셀 미드 박사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데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저 사람이 쓴 아주 훌륭한 미국 외교 정책이 있습니다. 미국은 외교 정책을 하는데 아주 그 강압적인 외교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세상을 보는 게 달라요. 2차 대전 딱 끝난 다음에 독일이 왜 전쟁을 했을까? 일본은 왜 전쟁을 했을까? 저것들이 돈 벌기 위해서 한 것 같아. 그런데 전쟁을 해서 돈 버는 거가 이제 강도의 짓이죠, 강도. 그런데 내가 세상을 좀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어. 전쟁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장사해서 돈 버는 세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미국이 1945년에 세계를 딱 점령했을 때 미국은 과거의 강대국하고 다른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미국이 지배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계를 지배를 하되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일본 망했는데
이놈을 가서 내가 쥐짜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올 것이 아니라 얘한테 돈을 주자. 그래서 이놈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자. 단 해군은 가지면 안 돼. 육군도 가지면 안 돼. 왜? 너는 그 돈 가지고 이제 나라가 커지면 또 옆에 있는 거 가서 뺏어 먹을 생각을 하니까 독일 너도 지금 쓰러져 있는데 쓰러진 상태에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장사꾼으로 일어나.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를 장사꾼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칼은 나만 들고 있어. 독일이 우리가 무역하러 가는데 해적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일본이 우리가 장사하는데 그러면 해군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내가 다 해줘. 그래서 미국이 만든 세계는 정글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정치는 원래 정글이에요. 가만 놔두면 일본 크고 독일 크고 영국 크고 그래서 딜이 싸우고 뭐 뺏고 난리가 나는 게 그게 국제정치의 일반 정상인데 미국이 세계를 맡았을 때는 국제정치가 그게 정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깡패들이 나오려고 미국에서 다 눌렀어요. 저쪽에서 나오면 가서 또 누르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지난 70년 동안을 국제정치학자들은 역사 이래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일대학의 냉전사를 연구한 루이스 게디스 교수는 그 70년을 공부하면서 책 제목을 롱 피스, 긴 평화의 시대라고 붙였습니다. 정말 보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강대국들이 전쟁을 안 하는 시대도 역사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 전쟁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조그만 전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땅에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이 나빠요. 그런데 세계 전체 역사를 보면은 아주 괜찮았던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 합니다. 왜? 미국이 야 이제 나 피곤해서 못하겠는데? 피곤해서 못하겠는데가 하나 있고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도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책이 더 정글 그로스 백입니다. 이거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책인데 정글이 되돌아오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뭐 피곤하기도 하고 그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하던 정원사의 노릇을 그만두겠다고 한다. 미국이 끌어온 세계는 정글의 국제 질서가 아니라 정원사 노릇을 미국이 했습니다. 잡초 나오면은 사담 후세인 나오면 가서 깨고 김일성이 되면 또 깨서 깨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내가 그런 거 할 필요가 없겠는데 너무 힘도 세고 이 책이 그래서 정글이 돌아오는데 이 저자는 그래도 미국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쓴 책입니다. 더 좋아. 그러니까 미국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 일을 더 계속해야 돼. 트럼프가 나 이제 안 할래 그러고 있는 것이죠. 또는 내 너 도와줄 텐데 너 돈 많으니까 너 돈 좀 더 내. 더 내. 그렇게 지금 미국이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그래도 미국이 계속하는 게 좋다. 국제 정치는 정글이라는 말을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제일 먼저 했더라고요. 저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정말 우리가 정말 되새겨야 될 말들이 나옵니다. 딘 애치슨이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예. 착한 아이가 상을 못 받아요. 근데 저는 요새 보면 우리나라는 착하면은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하면은 건드리겠어? 착한 나라 안 건드리는 게 국제정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착하지 못해서 일본한테 당하고 중국한테 당하고 그러고 살았나요? 착하지 못해서? 힘세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같은 세상에서 정글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그렇죠. 정글에서 쓰러지면 죽습니다. 정원에서 쓰러지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원이 정글로 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세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를 꽃이라고 칩시다. 이 꽃이 그냥 살아있으려면은 잡초라든가 넝쿨보다는 힘이 더 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제일 센 힘이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잡초가 자라면 가서 뽑아주거나 잘라줬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 근데 앞으로는 야 내가 오래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안 해도 되겠어. 나는 너무 세거든. 뭐 나 혼자 괜찮으면 되는 거지 뭐. 라는 생각을 서서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지금 뭐 헷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몰락하지 않았다는 통계학입니다. 1970년에
미국의 경제력은 세계의 4분의 1이었습니다. 2016년에도 세계의 4분의 1입니다. 지금도 세계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면 1970년서부터 지금 50년 동안 미국은 그대로 위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교수님, 왜 1970년부터 하세요? 1945년부터 해야지. 1945년에 미국은 GDP가 세계의 절반이었습니다. 절반이 지금 25% 됐으니까 반토막 난 거 아니에요? 예, 데이터상으로 맞습니다. 근데 1945년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등 정말 전쟁에 이긴 나라, 진 나라가 전부 다 넘어져 있었습니다. 전쟁하고 나서 다 뻗어 있었어요. 미국 혼자 서 있다 보니까 미국의 GDP가 지구의 절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들 야 이것들 다 이게 당하면 다 망하면 안 돼. 이것들 살려줘야 돼 해가지고 돈 대주고 뭐 마샬 플랜 이런 거죠. 그래서 다른 산업 제국들이 2차 대전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 것을 1970년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러져 있던 나라들이 다 일어섰을 때 그때의 통계가 맞는 것이죠. 그때서부터 보니까 미국은 그대로 가더라. 그러면 미국을 왜 몰라겠다고 얘기하느냐. 아시아가 올라갔죠. 아시아가 올라간 부분을 유럽이 까먹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옛날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졌고 미국은 그대로 있고 아시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은 몰라가고 아시아가 일어선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유럽이 몰락한 부분을 아시아가 채우고 있다가 맞습니다. 미국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 말은 또 학문적으로 틀리는데 미국은 몰락하고 있고 아시아가 일어나고 있다는 왜 틀리냐면은 미국은 한 나라고 아시아는 몇십 나라를 합친 거죠. 어떻게 한 나라와 몇십 나라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몰락하고 있고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말은 됩니다. 실제로 틀리든지 맞든지 간에 말은 돼요. 왜? 나라와 나라니까. 그런데 미국이 몰락하고 있고 아시아가 일어서고 있다? 아시아는 못 일어섭니다. 왜 아시아가 못 일어서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힘센 나라 세 나라를 한번 칩시다. 일본 역시 아시아에서 센 나라죠. 중국 센 나라죠. 인도 센 나라입니다. 일본 더하기 중국 더하기 인도가 3이 되면은 1 더하기 1에서 3이 되면은 아시아가 부상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 더하기 중국은 1 더하기 괄호하고 마이너스 1 해야 맞습니다. 둘이 같이 컸는데 아시아의 힘은 0이에요. 왜? 서로 상쇄가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1 더하기 중국 더하기 일본은 0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인도도 하니까 1이에요. 아시아 세 나라가 합쳐서 1입니다. 아시아가 그래서 부흥을 못하는 거예요. 왜? 라이벌끼리 있기 때문에. 그 인도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미국하고 맞짱 떠서 싸우는 형제들이야 라고 마음 먹기 전까지는 아시아는 부상을 못합니다. 일본 부상할 수 있고 중국 부상할 수 있고 인도 부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세 나라가 합쳐서 부상했다는 답이 안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아의 세 나라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미국이 내 편으로 붙들고 있어야 한다가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중국이 커지니까 인도하고 일본이 미국 편이 돼가지고 미국은 널널해요. 일본하고 인도가 미국 편이 되다 보니까 한국도 중요했는데 야 일본하고 인도가 내 편이기 때문에 네가 뭐 내 편 안 들어주면 뭐 그뿐이야 라고 한국의 가치는 줄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줄을 제대로 서야지 잘 붙들어야지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좀 게임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 뭐 실제 숫자인데 미국은 18조 금년에는 19조입니다. 이건 재작년 거예요. 중국은 11조 일본은 4조 9천억 러시아는 1조 2,800억 한국은 1조 4천억을 번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러시아보다는 한국이 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러시아가 우리보다 훨씬 센 나라인 줄 알아요. 돈만 따지면 한국이 더 셉니다. 한국은 세계 11등, 러시아는 세계 12등입니다. 언제부터? 2015년부터. 그런데 금년에 석유값이 좀 올라서 러시아가 다시 11등을 차지하고 우리나라가 12등으로 밀립니다. 러시아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러시아는 그래도 핵무기도 있고 항공모함도 있지 않냐고. 돈 없으면 못 쓰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는.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94년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군함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갔더니 아까 말한 그 우리 김영삼 기자님이 말한 블라디보스톡 거기 끝내주는 항구입니다. 소련 잠수함이 이렇게 딱 큰 놈이 있는데 100몇십 미터의 길이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끼울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잠수함이 끼울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해가지고 소련군 해군 대령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거 내가 보기에는 조금 삐뚤어져 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삐뚤어져 있는 거 맞잖아 그러더라고요. 그 왜 잠수함이 왜 삐뚤어져 있니?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붕어 죽을 때 똑바로 서 있지 않습니까? 붕어 죽을 때 삐뚤삐뚤하다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죠. 예, 돈 없으면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미국이 야 너 친구니까 이거 줄 테니까 써. 그거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세워두는 데만 하루에 10억 원 들어요. 그냥 쓰지 않고 세워두는 데만 100만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쭉 알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란 나라 미국의 군사력은 2등부터 15등까지 합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2등부터 15등까지가 합쳐서 미국하고 싸울 수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기 2등부터 15등까지 중에서 미국한테 덤벼들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나머지 13나라가 미국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의 힘은 군사력에서 중국보다 10배 세다가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동맹국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이 45개국입니다. 중국도 동맹국이 하나 있긴 있어요. 북한.